월세 못 냈었으면 나가. 최동규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윤서연이 들고 있던 분식 쟁반을 바닥에 쳐내렸습니다. 떡볶이가 사방으로 튀었죠. 부모도 없다며? 그럼 도와줄 사람도 없겠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가게 구석 신문지를 덮고 앉아있던 초라한 노인 하나. 아무도 눈길 주지 않았지만 그 노인은 이 모든 장면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노인이 보낸 단 하나의 전화로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윤서연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가게 셔터를 올렸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 골목에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을 때였다. 셔터를 반쯤 올리고 잠깐 숨을 고른 뒤 서연은 손으로 앞치마를 털었다. 이 분식집은 크지 않았다. 테이블 4개, 오래된 의자, 벽에는 메뉴판보다 더 오래된 얼룩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이 가게를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했다. 보육원 퇴소 후 공장에서 일하다 모은 돈, 부족한 건 대출로 채웠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손이 먼저 떨렸지만 그래도 가게 문을 닫을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 골목이 조금씩 시끄러워졌다. 학교가 끝난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뛰어들어왔다. 이모, 오늘 떡볶이 있어요? 서연은 계산대를 닦다가 고개를 들었다. 아이들 얼굴을 보는 순간 굳어있던 표정이 풀렸다. 있지? 손 씻고 와. 아이들 중 몇은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멈칫했다. 서연은 그런 모습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 말없이 떡볶이를 조금 더 담아주며 말했다. 오늘은 양이 남았네. 이모가 좀 더 줬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먹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게 더 편했다. 고맙다는 말이 오가면 괜히 마음이 더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그날도 가게 한쪽 구석에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다. 신문지를 반으로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주변을 살피는 사람. 서연은 처음부터 그 노인을 의식하고 있었다. 어르신, 뭐 드릴까요?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떡볶이 하나. 근데 내가 오늘은 3,000원밖에 없네. 서연은 계산기를 한번 보고 메뉴판을 한 번 더 본 뒤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요. 여기 3,000원짜리 있어요. 노인은 메뉴판을 다시 봤다. 그런 메뉴는 없었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떡볶이를 담아 내밀었다. 그릇은 항상 쓰던 것보다 조금 더 가득 차 있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워요. 노인은 그제야 서연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봤다. 꾸미지 않은 머리, 약간 갈라진 손, 피곤이 묻은 눈. 하지만 그 눈에는 이상하게도 계산이 없었다. 노인은 떡볶이를 한 입 먹고 말했다. 장사 힘들지? 서연은 잠깐 웃었다. 안 힘든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그냥 사실 같았다. 노인은 신문을 다시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가게, 이 여자, 이 말투. 서류로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다. 서연은 계산대 뒤에서 아이들이 남긴 그릇을 치우며 생각했다. 오늘도 하루는 버텼다고. 내일도 문은 열 거라고. 그때 그녀는 몰랐다. 지금 이 가게 구석에 앉아 있는 노인이 곧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사람이라는 걸. 그 노인의 이름은 한도연이었다. 하지만 이 동네에서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냥 항상 신문 보는 노인 정도로만 기억했다. 도연은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다. 비싼 시계도 구두도 모두 벗어두고 낡은 운동화와 헐렁한 점퍼를 골랐다.
이 동네에선 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도연은 매일 아침 대리기사와 비서들 사이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회의실, 보고서, 숫자, 사람을 볼 때도 습관처럼 종이부터 봤다. 아들 한준호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그랬다. 분식집. 도연은 보고서 첫 장에서 이미 결론을 냈다. 집안, 학력, 재산. 빠진 게 너무 많았다. 준호야, 세상은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에 아들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직접 본 적 있습니까? 그날 이후 도연은 아들과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이정아. 30해 전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떠났던 여자. 장례식장에서 받은 작은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당신을 떠난 건 배신이 아니었어요. 그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도연은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다. 그제야 그 시절이 다시 떠올랐다. 자신의 아버지가 정아를 불러내 조용히 그러나 잔인하게 했던 말들. 네가 떠나지 않으면 저 아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도연은 그 사실을 30해가 지나서야 제대로 마주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지금 자신이 아들에게 하고 있는 말들이 그때 아버지의 말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걸. 도연은 그날 밤 보고서를 찢어버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번만큼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을 보자고. 그렇게 도연은 이 동네로 왔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윤서연이 운영하는 분식집 한 구석에 앉았다. 처음엔 의심부터 했다. 선한 척하는 건 아닌지 연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부러 말했다. 오늘은 돈이 이것밖에 없네. 그때 서연의 눈에는 망설임도 계산도 없었다. 그저 사람 하나를 대하는 눈이었다. 도연은 신문을 덮고 잠시 손을 떨었다. 혹시 내가 또 틀린 건 아닐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처음으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이, 조금만 더 보고 이야기하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도연에게는 평생 쓰지 않았던 말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선택이 자신 인생에서 가장 늦었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거라는 걸. 도연은 어느 순간부터 시간을 따로 세지 않게 됐다. 아침에 분식집 문이 열리고 점심이 지나고 해가 기울 때까지 그는 거의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윤서연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지도 않았고 자기 사정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저 해야 할 일을 그날그날 해낼 뿐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많았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가게 안은 사람들 목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다. 한 중년 남자가 계산대 앞에서 머뭇거렸다. 사장님 다음 주에 같이 드릴게요. 서연은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아무 말 없이 계산기를 치우고 말했다.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드세요. 남자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그 인사를 굳이 받지 않았다. 그저 주방으로 돌아가 국자를 다시 들었다. 도연은 그 장면을 보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이런 외상이 쌓이면 가게는 버티기 힘들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오후가 조금 지나자 문 앞에서 아이 하나가 비틀거리더니 쓰러졌다.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괜찮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다. 서연은 한눈에 알아봤다. 국자를 내려놓고 아이를 업었다. 저혈당이에요.
사람들이 말릴 새도 없이 서연은 가게 문을 닫아버렸다. 지금 장사 접어요. 병원부터 가야 해요. 누군가 119를 부르자고 했지만 서연은 이미 아이를 안고 뛰고 있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 장면은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이다. 30해 전 비오는 골목에서 이정아가 했던 말이 그의 귓가에 그대로 울렸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근데 사람은 아니야. 도연은 그날 처음으로 신문을 접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돌아온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게 불을 켰다. 오늘 장사 망했겠네요. 도연의 말에 서연은 잠깐 웃었다. 그래도요. 아이 하나는 살았잖아요. 그 말은 대단한 깨달음도 자기 희생의 선언도 아니었다. 그저 당연한 선택처럼 들렸다. 도연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 정아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도연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정아야, 이번엔 들리지 않으려고. 그날 이후 도연의 눈에는 윤서연이 더 이상 아들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사람으로서 증명된 존재였다. 문제는 언제나 돈에서 시작됐다. 윤서연의 분식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월세 2달이 밀리자 건물주 최동규는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걸어왔다. 사장님, 약속은 약속이죠.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말끝엔 늘 여유가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 여유가 싫었다. 자기 인생이 그 사람에겐 아무렇지도 않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아침에 가게 문을 열려던 서연은 이상함을 느꼈다. 불이 켜지지 않았다. 전기였다. 관리실에 전화를 하자 돌아온 대답은 단순했다. 건물주 쪽에서 요청하셨어요. 그날 점심 서연은 전기 없이 가게를 열었다. 김밥은 미리 싸두었고 떡볶이는 휴대용 가스버너로 겨우 끓였다. 손님들은 수군거렸다. 여기 곧 문 닫는 거 아냐? 위생 괜찮은 거 맞아?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명에도 변명처럼 들린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이틀 뒤엔 수도가 끊겼다. 설거지는 밖 공용 수도에서 해야 했고 손을 씻으러 나갔다 오는 동안 손님 몇은 그대로 가게를 나갔다. 그날 오후 최동규가 가게로 들어왔다. 사장님, 불편하시죠?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최동규는 계산대에 손을 올리고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장사라는 게요. 여유 없는 사람이 하면 다 티가 나요.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분명한 경고였다. 며칠 뒤 구청에서 단속 공무원이 나왔다. 위생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였다. 냉장고, 바닥, 배수구까지 하나하나 들춰봤다. 문제는 없었지만 그날 이후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다. 서연은 밤마다 가게 계산대를 닦으며 숫자를 다시 계산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밀린 월세. 통장 잔고는 늘 같았다. 모자랐다. 그날 밤 가게에 불을 끄지 못한 채 서연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문 밖에서 도연이 그 모습을 보았다. 가게 안은 어두웠고 서연의 어깨는 눈에 띄게 작아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짧게 말했다. 이제 그만 보자.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최동규. 네. 선을 넘고 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날 이후로 이 분식집을 둘러싼 공기는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가게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윤서연은 김밥 몇 줄을 싸다 말고 계산대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봤다. 은행 알림은 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돈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최동규였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사장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 서늘했다. 최동규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 안으로 정리하셔야겠어요. 서연은 준비해둔 봉투를 내밀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이건 먼저 드릴게요. 나머지는 꼭 맞출게요. 최동규는 봉투를 받아 무게를 가늠하듯 한번 흔들더니 바닥에 떨어뜨렸다. 지폐가 흩어졌다. 이게 지금 장난입니까? 그는 서연 앞으로 한 발 다가섰다. 사람이 처지가 있으면 자기 위치를 알아야죠. 그때 벽에 걸려있던 작은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연의 손이 부딪히며 떨어뜨린 것이었다. 유리 조각이 튀었다. 액자 속엔 어릴 적 부모와 찍은 서연이 가진 유일한 사진이 들어 있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사진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건 제발. 최동규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짧게 웃었다. 이런 게 그렇게 소중해요? 그리고 발로 액자를 밀어버렸다. 유리 조각이 더 부서졌다. 서연의 숨이 가빠졌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눈앞이 하얘졌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거기까지!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들어왔다. 한도현이었다. 최동규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노인네, 나가세요. 상관없는 일입니다. 도현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상관이 있다. 짧은 말이었지만 가게 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최동규는 비웃듯 말했다. 뭐요? 아까부터 여기 죽치고 있던 거지잖아요. 도현은 서연을 한번 보고 바닥에 깨진 액자를 본 뒤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금부터는 내가 말한다. 그 말엔 소리가 없었지만 분명한 선이 그어졌다. 서연은 그제야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 등이 이상하게도 처음 보는 사람의 등 같지 않았다. 그날 윤서연은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낮은 바닥이자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거라는 걸. 그날 밤 한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재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책상 위엔 단정히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윤서연의 이름이 적힌 조사 보고서였다. 통장 잔고, 월세 체납 내역, 후원 기록. 도연은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다 손을 멈췄다. 15년. 한 달도 빠짐없이 이어진 보육원 후원 기록. 금액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돈이 없어서 못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걸 다 내어준 사람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지금부터 말하는 건 전부 오늘 안에 처리해. 목소리는 낮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최동규, 그 건물 지금 매물로 나와 있지? 잠시 후 답이 돌아왔다. 네. 금매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가격은? 처음엔 48억, 지금은 39억까지 내려왔습니다. 도연은 짧게 말했다. 35억. 오늘 밤 계약하지. 상대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님, 시세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 인간은 지금 돈이 필요해. 도연의 말은 확신이었다. 받는다. 전화를 끄는 도연은 다시 보고서를 내려다봤다. 폭행, 협박,
불법 퇴거, 위생 민원 조작, 줄줄이 이어진 기록들. 그는 펜을 들어 보고서 위에 단 하나의 메모를 남겼다. 동시 진행. 다음 날 아침 봉천동 골목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골목 끝에 검은 세단이 한 대, 두 대, 조용히 멈춰섰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다. 최동규는 건물 앞에서 그 광경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뭐야?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다. 최동규 씨 맞으시죠? 그런데요? 어젯밤 자정 기준으로 이 건물은 소유주가 변경됐습니다. 최동규는 웃었다. 장난하지 마요. 나랑 계약 얘기한 데가 한둘인 줄 알아?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한강 F&B 홀딩스. 순간 최동규의 표정이 굳었다. 뭐요? 서류 맨 위에 찍힌 도장이 눈에 들어왔다. 도연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두툼한 봉투가 하나 더 내밀어졌다. 민사소송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형사고소장. 폭행, 협박, 강요, 재물 손괴. 남자의 목소리는 끝까지 차분했다. 추가로 세무조사 통보서도 전달드립니다. 최동규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이게 무슨... 그때였다. 건물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예전에 쫓겨났던 미용실 사장, 학원 원장, 지하 당구장 주인.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최동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각 김밥집 안 윤서연은 부서진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미 이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도, 어제 자신을 막아서던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도. 문이 열렸다. 사장님,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어제의 노인이 서 있었다. 이번엔 낡은 점퍼가 아니었다. 말끔한 정장,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가게 안 공기가 순간 달라졌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여기서 함부로 못합니다. 서연은 그 말이 이상하리만큼 믿어졌다. 김밥집 문이 다시 열렸다. 윤서연은 고개를 들었다가 순간 몸이 굳었다. 최동규였다. 어제와 달랐다. 혼자였고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며 눈빛엔 더 이상 여유가 없었다. 윤 사장, 그는 가게 안을 둘러봤다. 부서진 테이블, 깨진 진열대, 정리되지 않은 바닥. 잠시 말이 막힌 듯 했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다. 이야기 좀 합시다.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한도연이었다. 도연은 이미 가게 안에 와 있었다. 정장 차림. 등 뒤엔 말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최동규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다. 회 회장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제 그 노인이... 도연은 천천히 걸어 나와 최동규 앞에 섰다. 어제 네가 한 말 다 들었다. 도연의 시선은 서연에게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최동규에게 돌아왔다. 보육원 출신이 뭘 하냐고 했지. 몸으로 갚으라고도 했고 부모 사진을 밟았고. 한 문장 한 문장 차분하게 꺼내는데 그게 더 무서웠다. 최동규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건 오해입니다. 도연의 눈이 차갑게 식었다. 무릎 짧은 말이었다. 예? 꿇어. 최동규는 잠시 서 있었다. 하지만 도연의 시선은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둔탁한 소리가 가게 바닥에 울렸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도연은 최동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무시했던 이 가게 오늘부로 내 며느리 가게다. 최동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이 건물도 도연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어젯밤에 샀다. 숨이 막히는 정적. 내가 이 가게에서 저지른 일들 전부 형사 고소 들어갔다. 합의 없다. 최동규의 어깨가 무너졌다. 빌고 싶으면 나한테 하지 마. 도연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다. 이 사람한테 해. 최동규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올려다봤다. 그 눈엔 공포와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부서진 액자 쪽을 바라봤다. 도연이 말했다. 나가. 최동규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갔다. 문이 닫히자 가게 안엔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다. 도연은 서연 앞에 섰다. 이제 끝이다. 서연의 눈에서 참고 있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게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윤서연은 여전히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깨진 액자, 흩어진 사진 조각.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다. 한도연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말없이 걸어와 바닥에 무릎을 굽혔다.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에 놀란 듯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미안하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설명이 없었다. 변명도 이유도 없었다. 도연은 사진 조각을 하나하나 모았다. 유리가 손바닥을 스쳤지만 개의치 않았다. 사람을 숫자로 보던 버릇이 여기까지 따라왔구나. 서연은 그제야 도연이 처음 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떠올렸다. 신문을 접고 조용히 앉아있던 노인. 말이 적고 시선을 오래 두던 사람.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서연의 질문에 도연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예전에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서연도 묻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전해졌기 때문이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다. 서연아, 한준호였다. 그는 가게 안 상황을 보고 아버지와 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아버지 정말이었군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내가 먼저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다. 준호는 서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동안 혼자 버티게 해서 미안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같이 버티면 되죠? 그날 저녁 도연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장기 임대 계약서였다. 20년. 임대료는 시세보다 훨씬 낮았다. 이건 보상이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조건은 하나만요. 도연이 그녀를 바라봤다. 여기. 계속 분식집이었으면 좋겠어요. 도연은 잠시 웃었다. 그게 내가 가장 잘 못하는 일이었는데. 며칠 뒤 분식집은 다시 문을 열었다. 전기와 수도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부서진 것들은 새 것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메뉴판은 그대로였다. 점심시간 아이들이 다시 뛰어들어왔다. 이모, 오늘도 있어요?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그날은 도연도 앞치마를 둘렀다. 서툰 손놀림으로 김밥을 말다 몇 번이나 터뜨렸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서연이 웃었다. 그래서 더 맛있는 거예요. 가게 밖 도연은 잠시 멈춰서서 아이들과 서연을 바라봤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늦었지만 이번엔 지켰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사람을 놓지 않는 선택, 여러분은 언제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